결국 대출을 못 받으신 분이 실제로 있었나요? 그런 물건을 받아와가지고 대출해 주세요 있어요. 해가지고. 있어요. 못 빼서. 그러면은 어떻게 잔금 미납을 잔금 하셨어요? 미납을 할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아주 저희 학원에서 귀하고 아주 대단하신 분을 옆에 모셨습니다. 바로 저희 리치스쿨에 소속되신 이제 이은혜 대출 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락잔금 대출의 이은혜 실장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경락잔금 대출 한지 올해로 20년째 됐고요. 경장이님 스쿨에서 대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 너무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진짜 대출에 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 교육생들은 이미 경매 대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은 또 경매 대출이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락잔금 대출이란 게 뭔지 일반 대출이랑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우선은 이제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낙찰 받는 물건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이제 보통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고요. 네.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서 이제 보통들 집을 구입할 때 대출하는 거를 보통 일반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그렇게 상품을 취급하는 그 대상이 다른 거고. 그럼 일반 경락잔금 대출이랑 일반 대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차이는 이제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제 감정가라는 금액을 좀 산정을 좀 해주는 거고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없죠. 빌라나 아파트 이제 이런 것도 감정가라는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가 처음부터 이제 나와 있냐 아니면 후에 탁상 감정을 해서 받냐 그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 탁상 감정과 경매에서 하는 감정은 약간 다르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를 따로 매겨주진 않으니까 네. 일반 물건은 탁상 감정 따로 받아야 되는 거고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이 물건을 이제 경매로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감정가라는 금액을 법원에서 좀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게 경매 대출은 뭐 대출이 좀 더 나온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네.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 대출은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경매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좀 틀리겠지만 일단 LTV가 감정가의 70, 네. 낙찰가의 80 이런 경우가 이제 무주택자로 나오는 거고 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V가 60%로 10%가 네. 떨어져서 감정의 60, 낙의 8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2주택자, 3주택자는 더 줄어드나요? 1주택자 이상은 다 감정가 60%로 기준이 돼 있고요.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80, 낙찰가 80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LTV가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건에 대한 주소 위치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LTV라는 거는 물건의 그 담보 가치 대비해서 몇 프로를 대출해 주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억짜리에 뭐 LTV 70%면 2억 1천 이렇게 그렇죠. 나온다고 보면 예, 되고 예. 뭐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제가 이제 물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규제 지역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가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감정가가 2억 8,400입니다. 그리고 낙찰이 2억 2,600에 80%에 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디 감정가의 몇 프로라고 말씀하시죠? 무주택자 같은 이분이- 경우에는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에서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이제 대출금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감정가의 70% 하면은 1억 9,800입니다. 낙찰받은 금액 하면은 요거의 80%. 1억 8,100. 1억 9,800과 1억 8,100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금액이 대출이 작은 나와요? 금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억 8,100이 대출 가능 금액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 지금 낙찰자가 여기는 기관이지만 개인이 무주택자로 했을 때. 받았을 때 예. 혹시 뭐 방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안 들어가나요? 원래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줄 때 방빼기가 돼야 되는데 네. 방을 빼버리면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니까 많이 줄어들죠. 이제 MCI다, MCG다 이제 보증서를 끊고 나가기 때문에 네. 그걸로 해서 방 공제를 안 하고 나가기 때문에 네. 이제 감정의 70, 낙찰의 80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그거를 다 가입해서 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말씀을 주신 거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방빼기까지 하는 게 원래는 그렇죠. 맞군요. 그렇죠. 저는 궁금했던 게 경매기 때문에 그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일반 대출로도 일반 대출도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원래 네. 대출을 해줄 때 방을 공제를 하고 네.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네. 방을 이제 여기 서울이잖아요. 네. 주택임대차 금액이 5,500인데 5,500을 빼버리면 이제 낙찰자가 준비할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보증서라는 걸 이제 MCI다 MCG 보증서를 끊고 나가서 방을 공제를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횟수 제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아. 1인당 MCI 2개, 네. MCG 2개, 4개를 쓸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4개까지 쓸 수 있지만 네. 여기서 이제 DSL이 본인이 맞아야 4개 다 쓸 수 있는 거고 네. 안 나오면 하나밖에 못 쓸 수도 있어요. 이게 DSR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출 받으신 총 금액, 소득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대출 금액을 환산을 해서 나오는 거죠. 네. 그게 너무 많으면 사실 이제 대출이 더 안 나올 수도 있다. MCI, MC도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CI, MCG 뭐 우리는 통상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출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은행 쪽에서 최우선 변제금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할 거를 미연에 이제 보증을 가입함으로써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은행이 손실이 안 보게끔 이제 보증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출을 방빼기 없이 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공제라는 게 뭐냐?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싸게 낙찰이 되면 받을 돈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애초에 대출을 줄여버려 가지고 빌려준 돈을 다 회수받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설명에서 생략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방공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 감정가에 70, 낙찰가에 80 둘 중에 작은 금액 하면 우리가 낙찰을 좀 싸게 받는다 하면은 대부분 80%는 나올 것 같은데 80%도 나오고요. 그렇죠. 감정가 대비 낙찰을 더 네. 낮게 받으면 낙찰가의 90% 나오는 예. 조건도 있기 때문에 뭐 보통 80%에서 90%까지 나오는데 모든 분이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준은 감정가 70%를 넘을 수 없다. 네, 기준은 그렇게 잡고 이 낙찰을 감정가 대비해서 이 퍼센트가 이거는 80인데 뭐 70, 60, 50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예외적으로 90%. 저는 네. 100% 대출 받은 적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물건은 46%의 낙찰을 받았었어요. 경매라서 대출이 더 나온다기보다 경매로 여러분들이 가격을 싸게 받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알아두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왜 경매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할까요? 우선은 이제 일반 물건으로 빌라를 예를 들자고 하면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세가 없는데 네. 법원에서는 어쨌든 채무 이거를 네. 조금 빨리 정리할 수 있게끔 좀 감정가가 좀 높게 잡혀 있어요. 경매 물건으로 보면. 어쨌든 채권 회수가 1차 목표이기 네,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좀 네. 높게 잡아주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는 경락건이 대출이 좀 더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감정가가 또 기준 한 축이 되니까 네. 대출에. 그리고 이제 경매 지금 사건 이거 얘기하셨는데 네. 일반 물건으로 이거 감정을 하면 경락건의 감정가하고 네. 감정이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일반 물건도 네. 이제 매매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탁상 감정 의뢰를 하면 네. 경매 감정가보다는 항상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 뭐 기준을 저희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차이점이 보면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단은 감정가라는 거를 감정평가사들이 매기고 이 법원에서 활동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이미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 그분들은 이미 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뭐 시세가 2억 5천이라고 하면 뭐 2억 8천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높게 잡아주는지 그건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같은 물건이라도 감정가 자체가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결과물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도 실수하는 게 이제 감정가를 시세라고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감정가 항상 시세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세 조사는 별도로 하셔야 된다. 제가 뭐 누차 여러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대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사전에 그분이 이제 대출 의뢰를 확인받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실장님께 제공드려야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주택 유무, 주택이 있는지. 예, 있는지 없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인지, 자. 직장인인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시는데 소득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네. 그러면 카드를 얼마나 쓰시는지. 네. 예, 그 정도. 네. 이제 본인 대출이 가계 대출이 있냐, 사업자 대출이 있냐, 그 정도는 좀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확인하는 게 대출을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득이 낮으신 분은 뭐 카드 사용으로도 뭐 대출이 나갈 수도 그렇죠. 있고. 이제 그거를 알아야 저희가 이제 네. 이분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렇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또 간혹 가다가 예전에 신용 불량자라든지 네. 개인 일생 파산 네. 이제 그런 이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계 대출, 내가 대출이 이미 너무 많아서 대출이 이제 가계 대출로는 안 나와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출 받을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네.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네. 사업자로 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그 사업자 뭐 업종에 대한 뭐 제한은 없나요?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네. 이제 그 사업자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작년
작년쯤 해서 이제 사업자 대출이 원래 LTV가 0이었는데 네. 규제 지역은 30%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60%로 풀어줬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사업자를 들고 계신 분은 이제 이 사업자를 통해서 담보대출,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아파트 대출이 가능해진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가계대출이 맡기신 분은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또 그걸로 대출이 가능한가 네. 보네요.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물어보면 이제 가계대출로 알아보다 안 되면 사업자 대출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계대출은 말 그대로 이제 DSR을 맞추면서 할 수 DSR. 있는 대출인 거고 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가계대출 많으신 분들이 사업자 대출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발생해야 될 때 그런 네. 분들이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계대출을 먼저 확인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업자보다? 보통들은 대출 받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이제 직장이나 개인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계 대출을 제일 우선으로 네. 이제 했으면 하시기 때문에 네. 맨 처음에는 다 가계 대출 위주로 하시려고 그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게 또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들이 사업자보다는 좀 저렴하지 않나요? 금리라든지 뭐 중개상한 그렇죠. 수수료. 금리도 다르고 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개인 대출로 아니고 사업자로 네. 가면 이자 자체도 가계 대출보다는 한 1% 정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업자 대출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능하다면 가계대출로 가고 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는데 그럼 이 네. 사업자 대출 받기 위해서 뭔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이제 소득을 적게 신고하시더라도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 이제 상환 능력 네. 정도는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업자로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나요? 우선은 있으셔야 돼요. 아예 네. 어떤 분들은 소득이 하나도 없으신데 사업자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들은 힘들고 네.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사업자라도 뭐래도 일을 하고 계세요. 들어오는 돈이 있으셔야지 네. 말 그대로 하나도 없는데 사업자만 내고 대출이 되나요? 이러면 네. 저희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사업자와 가계대출의 차이는 가계대출에서 막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보통은 대출이 이미 많아서거든요. 그렇죠. DSR. 그렇죠. DSR이라는 게 기존의 대출이 꽉 차 있는 분들, 대출이 원칙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경매를 계속해서 대출을 받냐, 경장인은 어떻게 대출을 계속 받냐라고 하면 사업자 대출을 저도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은 어쨌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별도로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말 경매 대출의 특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겠죠. 네. 이미 대출이 많아도 사업자 대출로 하면 대출이 계속 나온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카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소득이 아예 없으시거나 뭐 네. 직장이 없고 아예 뭐 주부이시거나 네. 무직이거나 학생이거나 이런 분들은 대출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뭐래도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소득이 뭐래도 잡히지 하나도 없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카드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신고는 안 하지만 통장으로 수입이 있다. 음. 그 정도는 되셔야지 정말 카드도 안 되고 소득이 하나도 안 낸다. 이런 네. 분들은 어려워. 그러면 만약 학생은 소득이 진짜 없을 수 있는데 체크카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꽂히는 돈 말고 내가 나가는 돈으로도 증빙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웬만하면은 뭐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요. 네. 뭐래도 나와요. 하나도 없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 뒤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대출을 진짜 끝까지 못 받는 분들이 있으신가 그것도 좀 그런 궁금해요.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과거 이력에 이제 신용 불량자라든지 아. 개인의 희생 파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분들 네. 이제 보증을 서줘서 네. 그게 문제가 돼서 자료가 남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득이 없어도 괜찮은데 진짜 뭐 신용도의 문제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제 됐던 게 과거 이력이 남은 분들 그런 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대출이 안 나오나요? 그런 분들은 P2P 이런 거.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든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느낌상 방법이 없는 건 또 아니네요. 좀 고금리로 가면은 그렇죠. 대출이- 이자를 높은 거 쓰면 이제 P2P로도 가능한데 네. 이제 맨 처음에는 가계대출을 하려고 해서 낙찰을 받았으니까 본인이 이제 끝까지 알아보고 안 되면 네. 그때는 가시지만 처음부터 거기를 가시겠다는 분들은 없어요. 아무래도 겁이 나죠. 그냥 대출 받는 것도 무서운데 뭐 그렇죠. P2P 사채 이런 거를 쓰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신용도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알 텐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경매니까 네. 경매가 물건이 구체적으로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건 번호를 안 알려주셔도 되지만 뭐 예를 들면 특수 권리가 설정돼 있어서 대출이 도저히 안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나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떤 경우 이제 선순위 전입자가 있잖아요. 네. 소유자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고 가족인 걸 알지만 네. 은행에서는 전입을
빼달라고 해요. 경매 이제 네. 당하신 분들은 네. 안 빼주시더라고요. 버티는구나.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대출이 못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금을 모아서 어쨌든 잔금만 내고 이분들 명도해서 내보내면 네. 이제 말소가 될 거니까 네. 이런 경우는 대출이 되죠. 근데 또 물리적으로 나갔어도 네. 그 전입을 안 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경우는 근데 이제 잔금을 내버리면 네. 이분들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니까 네. 상관이 없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 권리가 뭐 법정지상권이나 뭐 네. 대학로 있는 임차인데 가족도 아니고 그냥 물음표인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있으면 경우에도 전입을 안 빼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전입을 안 빼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건가요? 은행에서는 어쨌든 선순위가 살아 있으니까 네. 이분 말소를 해라.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전입만 그냥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결국 대출을 못 받으신 분이 실제로 있었나요? 그런 물건을 받아와가지고 대출해 주세요 있어요. 해가지고 있어요. 못 빼서. 그러면은 어떻게 잔금 미납을 잔금 미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문제되는 분들 네. 이제 과거 이력이나 그런 분들은 본인이 다 지나갔으니까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받았는데 네. 대출이 그것 때문에 안 돼서 못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크게 경매를 하다 보면은 잔금 미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대출 때문도 많이 있거든요. 대출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예. 그래서 뭐 경매 물건지에 매각 물건명세서 보면 이제 빨간 글씨로 특수 권리는 표시를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내가 현금으로 낼 게 아니면 대출이 필요하면 사전에 실장님께 문의를 드려야겠군요. 해봐야죠. 그 확인을 받고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받아와가지고 문의를 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체적으로 문의를 하실 것 같잖아요. 네. 확인도 안 하고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씩 있어요. 용감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물건에 한번 꽂히면은 그냥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냥 내가 받아야겠다는 생각만 드는 근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체크를 안 하고 내가 낙찰을 받으면 다 대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하시는 분들이 그건 진짜 잘못됐다. 예. 왜냐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경매는 대출 잘 나와요 뭐 이렇게 막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이 낙찰을 받은 거죠. 확인도 아예 안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중한 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권리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 대출에 관한 조사 사전에 미리 보증금을 넣기 전에 반드시 조사하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대출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문자로 답을 주시잖아요. 뭐 네. 금리라든지 뭐 어떤 조건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띄울 텐데 그 위에서부터 또 어떤 내용들인지 좀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우선은 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어떤 조건을 이제 원하시는 조건으로 문자들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가능 금액,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 그다음에 이제 거치 기간. 5년 고정 이게 고정 이자라는 거죠. 5년 동안. 5년 동안은 이자를 올리지 않겠다. 아. 그대로 해주겠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1년 거치 34년 만기 네. 상환 조건은 1년 동안 이자 내고 네. 1년 이후부터 원금 이자 같이 상환하는 조건이라는 얘기고 그럼 2년째부터는 내는 금액이 원금 굉장히 이자가 커지겠네요. 좀 많이 늘어나겠죠. 월세 투자하시는 분은 이 거치 기간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거치는 최대가 뭐 1년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네. 보통 이제 3년에 1.2%인데 이게 1년에 0.4씩 준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1.2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3년 동안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1년에 0.4씩 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2%, 아, 그다음에 0.4%가 또 주니까 네. 0.8? 예, 0.8, 네. 그다음에 0.4 이런 식으로 네. 줄어 들어가는 조건으로 보시면 맞아요.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네. 대출을 빨리 갚아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위약금 개념으로 나오는 그렇죠. 거. 은행은 대출을 오래 갖고 예. 가야지 이자를 받으니까. 네. 그러면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중요한 사람들은 제 느낌에는 어떤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되는 사람이 중요하겠네요. 지금 네. 이거는 이제 예시에는 이제 1금융권으로 이제 조건을 기재를 올려놨는데 네. 빨리 상환하실 분들은 이자가 좀 높더라도 네. 중도상환술이 없거나 좀 단기에 상환을 하셔도 중도상환 없는 조건으로 하셔야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금리보다는 중도 상환 수수료 싼 걸 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게 이제 전세를 맞춰서 대출을 갚아버리거나 네. 아니면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아버리거나 이 두 부류는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크지 않다면 네. 보통은 중도 상환 저렴한 게 좋다. 없거나 짧은 걸로. 요즘 중도 상환 없는 상품도 지금 5월 20일 기준으로 있나요? 지금 현재는 처음부터 없는 건 없고요.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네. 중도상환술이 없는 걸로. 근데 보통 경매로 낙찰 받고 나서 네. 매도하기까지 대출을 갚기까지 3개월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명도하고 하시면 네. 한 두 달, 두 달에서 한 석 달 사이가 그쵸.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도 상환수료 대출금액 이제 보통 1금융 1.2%잖아요. 네. 근데 2금융 쪽은 정도 3개월에 1% 정도니까 3개월 어. 지나면
없으니까 한 달 정도 이자 더 내시는 게 위약금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너무 괜찮다. 왜냐면 대출이라는 거는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냐면 이 매수자한테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까지 갖고 네. 가는 거잖아요. 그럼 네. 3개월이 훌쩍 넘어요. 계약서 쓰는 사람 찾는 것도 수개월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은 뭐 4, 5개월도 걸리기 네. 때문에 그러면 보통 중도를 거의 안 낸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3개월 이후로는 없다고 예, 하면. 저희가 이렇게 보면 3개월도 더 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보통 네. 이제 3개월이면 정리가 되신다고들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대출 상품이라는 거는 계속 생겼다가 조건이 바뀌기도 하고 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 뭐 1년 뒤에 또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시점대로 다시 한번 문의를 해서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금리도 계속 바뀌니까요. 대출 조건이 계속 바뀌기 맞아요. 때문에 그때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기 많은 상품들은 또 소진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대출 금액 자체가. 그러면 요즘 저는 이제 방송에서 항상 소액 투자 뭐 2억 미만의 뭐 빌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수도권에. 그런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주로 요즘 어떤 것들을 낙찰 받아서 최근에 뭐 트렌드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을 보통 받는지.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보통 빌라 뭐 연립 아니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네. 이제 1억 미만짜리 이제 그런 상품들을 많이들 네. 입찰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이런 네. 것도 많이 받나요? 오피스텔도 하시긴 하는데 네. 1억 미만짜리 오피스텔은 아, 많지 잘 않으니까 없죠. 대체적으로 감정가 기준을 했을 때 네. 1억 넘는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상품마다 이것도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네. 주택, 빌라, 아파트 네. 물건 그리고 오피스텔 좀 나눠가지고 요즘 금리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떤지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좋겠어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금융으로 하시면 지금 현 시점에서 네. 한 4.1에서 한 4.3 정도 그 정도면 괜찮네요. 하실 수 있고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개념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지금 현재로 한 4.8에서 5% 사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상업용 시설은 대출이 좀 비싸군요, 이자가. 이자가 좀 비싸요. 그러면은 뭐 1금융이 아니라 2금융으로 가면 금리가 더 올라가나요? 더 올라가. 1%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뭐 너무 다르죠. 중도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금리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중도 상환은 싸지고 뭐 이런 개념일까요?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높아지면 네. 중도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중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얼마예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1.2에서 1.5%. 요거는 3개월 이후에 없고 이런 건 없나요? 이거는 거의 3년까지. 3년까지요? 예. 그거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영상에서 오피스텔 네. 얘기도 최근에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감정가 대비 막 50% 60%대 받는 건 빌라는 좀 어렵고 오피스텔들이 좀 그렇게 그렇죠. 받아줘요. 그 오피는 네. 뭐 거의 이제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맞아, 잘안 거의 팔려요.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네. 중도는 크게들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금리가 4점 후반까지는 가능하다. 네. 저렴한 게. 네. 아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것도 오피스텔 같은 걸 60%에 받아오면 네. 그것도 90%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나올 수 있죠. 다주택자 예, 기준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맞아요. 저도 오피스텔 그 실장님께 대출 받은 게 제가 55%에 받았을 거예요. 네. 그거 90% 무난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를 하지는 않고 저는 이제 전세로 가져가긴 했는데 뭐 풀피로 맞췄습니다만은 되게 대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이제 낙찰을 낮게 받으시니까 이제 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55%에 받았으니까 네. 한번 그거 짚고 가죠. 저희가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다 얘기를 나눴는데 네. 아주 일부 지역이지만 여전히 규제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강남 3구, 네. 용산 이런 쪽에 있는 빌라 오피스텔은 대출이 어떻게 좀 다르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여기가. 다르죠. 예.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기존의 아파트나 다른 주거용이 있다고 하면 네. 처분 조건 하는 걸로 해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쪽 지역 같은 경우 실거주 하실 분들은 괜찮은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집 있는 거를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무주택자면은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고 전입하셔야 전입한 되고 거 확인을 하죠. 하긴 하죠. 그러면 1주택자인 분은 네. 이 1주택 갖고 있던 걸 팔아야 되고 처분하는 몇 개월 안에 조건부로. 그 개월수를 몇 개월을 주나요? 처분할 그래도 그 처분하는 기간은 네. 이제 은행에서 기간을 좀 줘요. 뭐한 1년 이상 주나요? 처분하면은 거의 네. 이사 가시려고 하니까 네. 길어야 1년 정도 드릴 거예요. 최대 처분을 뭐 1년. 2년 뒤에 상환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50%를 해주지만 네. 있는 분들은 담보 비율을 30%로 내려요. 처분을 해도 30%밖에 네, 되지 않아요. 처분은 한다고 해도. 그럼 거의 내 돈으로 매입을 그러니까 해야 이제 되는 예를 들어 처분한다 그러면 계약서가 있는 분들은 처분하는 게 보이잖아요, 당장. 네. 그런 분들은 50%까지 해주지만 네. 처분할 거예요 하고 네. 지금 당장 이제 계약서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30%까지.
그러면은 무주택자인 분은요? 무주택자인 분은 50%로 50% 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절반까지는. 근데 절반인데 그것도 이제 DSR이 맞아야죠. 계산상으로는 50%지만 소득이 안 받쳐지면 그것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걔는 규제 지역은 사업자 대출도 가능은 한가요? 안 돼요. 아니 가능은 하지만 비율은 똑같아요. 50%.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계 대출이 안 되니까 내가 사업자 대출로 하려고 하지만 네, 은행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비율을 줄여놨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업자 대출은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비율은. 그러니까 규제 지역 입찰할 땐 진짜 조심해. 왜냐면 규제 지역 자체가 이미 비싼 동네니까. 그러니까 그쪽 지역 입찰하시는 분들은 실거주 하실 거예요? 투자해요? 그러면 투자면 이렇게 되니까 하실 겁니까? 하고 저희가 상담 한번 더 해요. 네. 투자할 거라 그러면 그쪽 지역보다는 비규제 지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뭔가 해놔야 될 게 아니라면 네. 담보 비율이 줄기 때문에 수익률도 좀 악화가 될 거고 땅값이나 뭐 이런 건물값이 비싸니까 또 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기. 그쪽 지역은 거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규제 지역의 오피스텔은 어때요?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죠. 그죠? 오피스텔은 어쨌든 주택이 예,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70, 감정가 80. 대비 낙찰 낮게 받으면 그거는 네.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 지역을 할 거면 오피스텔 규제 지역은 또 메리트가 또 있겠네요. 주택과 다르게 대출이 네. 잘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이 규제 지역을 보고 계시다면 이 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니까 그 최소한 반절 그리고 한 70% 정도는 내 돈이 있으셔야지 입찰이 가능한 거고 오피스텔은 뭐 무난하게 70, 80까지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대출이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뭐 대출을 많이 하니까 잘 알지만 네. 대출한 걸 받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대출이라는 거를 은행에서 돈을 저희한테 입금을 해주나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잔금 납부하는 그 당사자 법무사님한테 네. 입금을 해서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대출이 나가지만 네. 경락잔금 대출은 네. 소유권 이전하는 날 대출까지 같이 동시 같이. 진행이 되다 그쵸. 보니까 대출 실행을 하면 네. 이제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입금된 금액을 법무사에서 네. 찾아서 유임으로 해서 잔금 납부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법무사님이 어쨌든 등기 이전이라든지 법원에 가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다 들고 가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사실 이게 잔금 납부가 안 되니까 네. 법무사님이 수수료나 취득세 이런 걸 다 합쳐서 견적서를 주죠. 네.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거에 맞는 내가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법무사님한테 하면은 그 법무사님께서 이제 잔금 납부를 하는 거고 네. 되게 많이 불안해하세요. 사실 법무사님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큰 돈을 법무사님한테 믿고 맡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부담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은 모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하도 이제 그런 사기나 그런 게 사기 많아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경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보통들 이제 법무사하고 은행하고 협약들이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네. 법무사에서 다 책임지는 걸로 보험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심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정 불안하신 분은 뭔가 은행에 확인을 해서 네. 이 법무사님 맞냐 이거 알려주죠. 그 법무사 맞. 그렇게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돈을 현찰로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게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어. 못 믿어와서. 그러면 본인이 가서 확인을 예.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못 믿어와서 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들 그러셔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그렇게 오시면 돈을 현찰로 네. 뭉치려 가져오시면 마시고 네. 한 장으로 수표를 끊어 오시면 괜찮은데 네. 뭉탱이로 돈을 가져오시니까 법무사들이 좀 당황해하죠. 아 저도 예전에 계약서 쓸 때 보증금 2천만 원인데 네. 그거를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로 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큰 돈을 내가 계좌이체를 하는 게 못 믿었고 또 하나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경매 법무비는 통상 이제 일반 법무사보다 좀 비싼 건 맞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비싸야 적정한 거냐 이거 설명이 되게 좀 어렵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네. 1금융 쪽의 법무사들은 비용들을 좀 저렴하게 갈 수밖에 또 없고 해주는 데가 많아요. 네. 근데 중도 상수가 없거나 뭐 중도가 3개월짜리가 있다 하는 거는 여러 군데 은행권이 아니에요. 해주는 데가 이제 몇몇 법무사들이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오는 건데 네. 그거를 똑같이는 할 수가 없죠. 상품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저희도 이제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래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간 법무사님의 어떤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 좋은 상품을 갖고 있는 네. 거니까. 그리고 이 대출을 받고 싶으면 다른 법무사한테 갈 수는 없잖아요.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그쵸. 데를 하실 수가 없는데 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자기 아는 법무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해도 되냐. 근데 여기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일 진행이 이제 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네. 법무사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거를 그렇구나. 다른 쪽으로 이제 소유권 인허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문제가. 일반으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해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생각하면은 사실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금액인데 네. 그것 때문에 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출 상품이 그 비싼 금액을 뛰어넘을 만큼 좋다면 그냥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아니면은 그냥 내고를 해도 되잖아요. 좀 비싼 거 같으면 한 5만 원, 뭐 10만 원이라도 좀 깎아주세요 하면은 깎아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법무비 견적을 네. 이게 미리 받는 거는 요즘은 좀 안 되나 봐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네. 견적서라는 게 대출 신청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견적서가 나가는 건데 네. 지금은 하기도 전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 네. 대출 조건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견적서 좀 주세요. 이래요. 그럼 저희가 그래요. 어디 은행권으로 가실 건데요? 견적서 그냥 주세요. 대출이 그리고- 정해져야 그 예. 법무사가 나오는 예, 건데. 그리고 저희가 저렴하게 해드려도 나중에 하는 말씀이 이거 싼 거 맞나요?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하면 이렇게 모르는데 견적서만 받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견적서만 받으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항상 그 비교 견적을 해서 받기 때문에 제일 싼 네. 거를 찾으려고 하는 네. 거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은혜 실장님께서 알아서 법무비 견적을 뭐 비싸게 안 주시니까 네. 저희는 믿고 맡기는데 그런 게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 그것도 견적을 있고 받아야 이제 돼. 여러 군데서 이제 견적을 받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해보셨으면 이제 견적서만 받아 아시는데 이제 경험들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이제 경매도 네. 많은 이제 여러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공부들을 많이 하고 나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법무사들도 어느 정도 타당한 비용을 받지 네. 터무니없이 이렇게 받는 법무사들은 없어요. 그분들이 뭐 하루 이틀 거기서 이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확인해 보면 금방 다 나올 수 있는 적이라서. 그리고 저는 너무 좋은 게 이제 그런 거를 매번 알아보지 않아도 저희는 실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사실 저희 학원 수강생들도 그렇고 실장님 믿고 하니까 더 편하게 대출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락잔금 대출이 이제 저도 이제 교육을 할 때 대부분 안전한 물건 처음엔 위주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굳이 찾으면은 뭐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경매 물건에서 어떤 특수한 물건들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뭐 첫 번째 이제 네. 조건이 대항력 있는 사람, 제일 낙제자가 이제 흔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냐 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분 경매,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벽체 갖고 오픈으로 돼 있어서 네. 돼 있는 상가, 네. 그다음에 너무 소액인 거 아. 이 네 가지 조건이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물건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 바이 건으로 사건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조금 질문을 드려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 무조건 이건 봤을 때 선순위로 배당을 다 받는 분은 은행에서 봐도 이건 안전하니까 대출이 네. 나갈 거고 예.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 신고도 안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수순위가 있어서 네. 낙제자가 이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도 이것도 이제 금액이 물건 자체가 큰데 수액 뭐 2천, 3천 정도 이제 인수할 금액이 있다 그러면 대출금에서 빼고도 해주고 아, 경우의 수에 그래요? 따라 틀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금 5천 나오는데 인수 금액이 3천이다. 네. 이런 경우는 안 해줘요. 그렇죠. 뭐 대출 나갈 게 없으니까 나갈 게 없으니까. 비중이. 예. 어쨌든 저는 조금이라도 미배당 금액이 있으면은 대출이 그냥 아예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요거는 조금 해보신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약간 당해세나 세금 체납 이런 거는 네. 모르잖아요, 사실. 사건. 그렇죠. 그거를 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은행에. 그렇죠. 사건 열람을 해서. 예.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없으면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또는 이 임차인분이 뭐 무상임차 계약서를 어떤 이제 은행에서 받거나 이러면 그거를 보내면 또 나올 수 그러면 있고. 해주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선순위 있는 그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찰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확인이 제3자니까 예. 개인정보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지분 물건은 그냥 대출이 안 나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예. 세 번째 이 벽체가 없는 상가는 어떤 뜻일까요? 이게 뭐냐면 네. 호수는 호당 이제 네. 정리는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 보면 벽체를 이제 터서 네 개를 하나로 쓰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네. 물건들이 이제 보통 벽체 없는 상가라고 해서 이렇게 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네 개가 다 네.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네. 네 개에서 두 개만 나오고 두 개는 안 나오고. 네 개의 호실을 합친 건데 네. 그중에서 두 개는 나오고 두 개는 안 예, 나오는데 그런 경우 이제 아. 1번, 2번, 3번, 4번인데 1, 2번이 하면 이렇게 묶어서 갈 수 있는데 네. 1번하고 2번하고 뭐 4번하고 받았다. 네,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좀 대출이 어렵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출 금액이 너무 소액인 경우가 네. 기준이 대출 금액 기준으로 한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대부분 보면 낙찰가 소액이라는 게 네. 보통
이제 지역별 최우선 면제금액 최우선 있잖아요. 면제, 예, 인천은 예. 뭐 4,800 미만 네, 네. 아니면 서울은 5,500 미만 네.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소액으로 좀 해주는 은행이 간혹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요것도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짓기에는 또 좀 그래요.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네. 한 군데만 있으면 거기서 대출 받으면 되죠. 어차피 여러 군데서 대출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건 바이 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느낌상 예외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뭐 금리나 이런 게 좀 높을 수는 높을 수 있겠네요. 있죠. 예외적으로 예, 해주니까. 예. 근데 그거는 뭐 워낙 저렴한 물건을 받았으니까 뭐 네. 비싸도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대출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네. 너무 작은 거는 또 손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또 하기도 하시는데 드물어요. 이런 그러니까 경우는. 수익률이 또 예, 너무 예.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것까지 하면 예, 너무 안 나올 것 예. 같아요. 자, 그래서 이은혜 실장님과 긴 얘기를 나눠봤는데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경매로 안전한 물건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한 100 중에 95% 이상의 분들은 대출이 대부분 나와요. 저희 교육생들도 처음에 뭐 소득이 없어요, 뭐 대학생이에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대출을 다 받으시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한 약간 틈새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시면은 저희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지. 왜냐면 이게 방송에서 노출되면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듣고 싶으시다면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또 이은혜 실장님 너무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경력도 20년 이상 되셨으니까 너무 이제 상담을 많이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실장님이 오늘 촬영하기 전에도 계속 통화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장님은 한 분인데 의뢰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정 이제 이은혜 실장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은혜 실장님께서 저희 정규 교육과정에서 4주차에 오셔가지고 1대1로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정규 교육생들의 어떤 한정된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정된 대출 실장님과 소통을 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이제 교육을 들으시면 이제 실장님을 만나 뵐 수 있고 실장님의 또 별도 특강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하자면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없죠. 거의 네. 이제 은행 거래할 때 문제된 것만 없으시면 네. 대출 나오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매로 여러분들이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이런 경매 대출은 해주려고 하거든요, 은행 쪽에서. 그리고 뭐 저희 실장님이나 뭐 경매 대출 하시는 분들은 다 경매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은행을 끼고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한 경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이은혜 실장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모시기 어려우신 분이에요. 바쁘시고. 그래서 너무 귀한 분이시고 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땠는지 한번 소감 한번. 네, 오늘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 말씀을 드렸는지 네. 좀 모르겠네요. 단편적인 영상만 보고 낙찰 받고 나서 대출 받으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확인을 꼭 하시고 입찰을 하셔라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실장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네, 다음번에 또 이벤트가 있다면 또 다음번에 모셔가지고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